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군은 의제에 없다는 게 미 행정부와 청와대 발표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여전히 철군과 훈련 감축을 우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돈 아깝다면서 철군을 여러 번 말했고 주한미군은 대개 1년 미만에 교대되기 때문에 훈련 축소는 전쟁 훈련을 전혀 못 받는 주한미군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지금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북한의 핵 보유와 경제 개발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게 목표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대통령이 너무 앞서갈까 봐 걱정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큰 도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 특별검사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를 법무장관에게 보고해도 수사의 끝은 아닙니다. 수사 첫 단계의 마무리일 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구지구 연방 하원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됐습니다. 공화당 후보 진영에서 부정적 요소가 있는 캠페인을 했기 때문인데 또 하나의 미국 단면을 보여줍니다. 표를 더 많이 받은 공화당 후보의 공직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캠프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혐오 범죄를 당했다고 자작극 신고를 했던 TV 스타 제시 스몰렛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서부터 팍스뉴스, 브레이트바트 등 보수 매체는 물론 진보 성향의 시카고 트리뷴까지 여전히 그를 비난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이시스 전투원과 결혼한 뒤 아이를 낳고 미망인이 된 여성의 미국 입국을 미국에서 거부한 게 세계적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구금한 아이시스 전투원들을 각 나라에 데려가라고 했고 또 이 여성의 아버지가 행정부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결국 미국의 개입과 연관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구호 물자를 원하는 주민에게 마두로 군대가 총을 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헤드라인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늘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헤드라인을 적고 인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인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인쇄 클릭을 누르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침 뉴스 앵커를 하는 김윤정 앵커가 저에게 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상한 형태의 아주 이상한 형태의 헤드라인이었는데 그것도 다 나온 것도 아니고 끝에는 뭐 나오지도 않고 하는 형태. 그러나 70% 정도는 제가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갖고 헤드라인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0으로 생각을 했었던 헤드라인이 뭐 한 90%까지는 된 거죠. 그런 식이 결국은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도 뭐 전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러나 50%, 60%, 70%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버트 칼린이라고 뭐 얼마 전은 아니네요. 조금 됐네요. 스탠포드에서 연구를 했고 그 전에는 92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뭐 국무부 정보국 소속도 했고 특히 이제 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당사자로서 일을 했었던 게 92년부터 2000년도까지거든요. 이 로버트 칼린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모두 단어가 P자다. P 하면은 프로세스. 과정이다. 뭔가가 이제 나와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라는 것이 바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보통 이제 협상하면은 누가 이긴다, 누가 졌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실수를 했는가 이런 건데 북한과의 협상은 본인의 경험에 미뤄보면은 전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결정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impossible이 suddenly 정말 become 그 possible이 되는, 불가능이 갑자기 가능이 되는, 헤드라인이 0%에서 70%까지 딱 정말 출현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런 게 이제 그 북한과의 회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빅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빅뱅이라는 것은 동창리나 영변 핵시설을 파기한다, 그런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그 회담 당사자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리더는 완전히 뭐 브리프케이스 같은 것 없는, 아무런 그 책이나 참고서나 이런 것 없는, 김정은 위원장은 참모의 말은 들을걸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조차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역사상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료 그 시스템이라든가 자문들이 킹이나 제왕이나 대통령들과 정말 너무나 오랜 그 세기 동안 이 일을 하고 무언가를 내는데, 이번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은 전혀 이런 거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북한도 뭐 회담 중간중간에 성공하기 위해서 농담도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이 로버트 칼린 씨가. 그런데 이번 회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그 산정에서 스키가 다운힐로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정확한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에 비유를 했거든요. 어제도 한국 뉴스들을 쭉 그 리뷰를 하니까 참 이상하다. 한국의 보수들은 왜 스티브 비건이나 또 청와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 의제에 주한미군 철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의제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을 부각시키느냐라고 굉장한 그 불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보는 것도 일본, 한국, 중국, 미국, 북한이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러시아도 다를 테고, 이제 6개국으로 다 넣어서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것을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요 며칠은 뭐 아니라고는 했지만, 뭐 한국과 사이도 좋다고 하지만 얼마나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돈 많이 드는데 왜 주한미군을 주둔을 해야지 되느냐. 돈 때문에, 익스펜스 때문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그 탄도미사일, 미국에 다다를 수 있는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핵무기 자체보다도 남북한의 평화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뭐 미국은 탄도미사일을 얘기하는데 중거리, 단거리, 한국에 닿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얘기도 안 해요. 일본은 합니다만은. 그래서 입장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선으로 세우고 있는 그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앞서가서 오늘 뭐 폴리티코도 보도하고 다 그럽니다만 혹시라도 이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한미군 철군이라든가 또 훈련을 단축하는 이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다. 그 위험성을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리 다 이렇게 그 준비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준비도 사실은 제대로 잘 돼 있지 않다는 게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밀이기도 하고요. 해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또 살살 구스르면서 비율을 맞춰주고 할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훈련을 또 더 많이 뭐 축소시킨다던가 하면은, 지금 제가 보도하고 있는 게 AP통신이군요. 그렇게 되는 경우 주한미군이 뭐 2년, 3년 근무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주한미군들은 1년 미만에 그쪽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에 중요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못 받으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만일의 사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훈련이잖아요. 한 번도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만일의 사태의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도 훈련도 받지 않은 채 그냥 미국으로 돌아와 버리고 하니까 훈련을 안 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진보는 얘기하지 않고 그 말하는 사람을 지금 탓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걱정을 합니다. 미국은 또 한국 위해서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아에서의 중국과의 균형 이런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주한미군 철군 문제는 항상 뭐 많이 됐었죠. 닉슨 때 그때 그 6만 명에서 3분의 1을 축소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 인권 굉장히 싫어했었던 그리고 광주 사태 때는 또 가만히 있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줄였잖아요. 그때도 또 줄였고 왜냐면 주한미군이 6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줄이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하려고 하고 그런 거 들키고 해서 결국은 뭐 얼만큼인가 몇천 명인가 감축했었어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돈 하니까 이것은 정말 그 방안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할 때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말 그대로 떨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도 하고요. 해서 뉴욕타임스는 양쪽이요. 희망과 두려움. 사우스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렇게 2차 정상회담을 보고 있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에서도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디어의 뉴스 보도는 저는 안 봐도 압니다. 무조건 성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무조건 성공입니다. 팍스뉴스도 무조건 성공이라고 보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미 팍스가 여론조사를 해서 하루인가 이틀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전했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핸들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나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팍스의 문의를 버리지는 못하더군요. 만일 잘못되면 그야말로 전쟁을 치러야지 된다. 이런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팍스와 팍스가 아닌 다른 매체의 그런 보도들이 이미 결정이 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만약에 이번 회담이 잘 되면은 지금 뭐 50% 아니면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가는 지지율이 확 올라올 수가 있고 아니면 잘 됐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누가 봐도 구멍이 정말 뻥뻥 뚫려 있는 그런 회담 결과 그런 경우는 이제 뭔가 실수가 있었다던가 하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너무나 낙관적이었고 또 나이브하고 너무 순진했고 그리고 북한의 의도를 잘 못 읽었고 잘못 읽은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핵을 포기한다 하고 잘못 전달했다 하는 게 이제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쭉 나오던 얘기가 더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한 정치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한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안 오는 게 이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오고 안 오고가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상징성이야 있겠습니다만 물론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죠. 뭘 받으려고 오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온다 안 온다가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네? 얼마나 오기를 원하겠어요? 물론은 뭐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오면은 태극기 부대가 저러니까 누가 북한에서 김정은 주변에서 위험한데 존엄 사상에 존엄한 김정은 위원장을 위험한 그곳으로 보내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얘기를 한 이상 아직까지 서울 답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잘 못 다루고 있다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이번 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예를 들어서 한국 방문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이 지금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미투 그런 것들 때문에 20대는 20대대로 또 뭐
60대 이상은 60대 이상대로 굉장히 그 대통령을 지금 미워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지 않는데 이게 이제 굉장한 기회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전 이후에 정말 최대의 기회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이기 때문에 맞는 것이다. 뉴욕타임즈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그 기회가 이 정도까지 빠른 속도로 왔는데 주변 사람들 그 충고 조언 다 그냥 무시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끝에까지 마무리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빈틈이 없이 메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노이 미팅은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큰 도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계속 굉장히 그 간격이 벌어졌었던 중국과 사이를 좁혔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도 이제 또 어떤 형태로든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고를 하던 얘기를 해주던 브리핑을 해주던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미국에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그리고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 만한 일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같은 보트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수없이 겪어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 카드, 북한 카드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써나가지 못한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태도 변화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폴리티코가 대통령의 자문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번 회담에서도 혼자 앞서갈까봐 굉장히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그렇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요. 사석에서는 굉장히 걱정이라기보다 좌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빠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이미 이런저런 이유로 사임을 해버렸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국제적인 이슈를 가장 이제 사업적으로 잘 분석을 하는 유라시아 그룹의 프레지던트고 파운더죠. 그 이안 브레머 씨가 얘기하기를 이 행정부 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낙관하는 그 낙관은 없다. 옵티미즘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굉장히 그 회의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한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딜하잖아요. 스티브 비건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 스티브 비건 상대 안 합니다. 북한은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만 마이크 폼페오도 상대 안 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의 부하인 스티브 비건을 상대를 하겠습니까? 포드 자동차 로비스트 출신의 국제부 부사장 출신의 스티브 비건을 상대를 할 리가 없죠. 아마 어린아이로 볼 겁니다. 북한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어린아이고요. 아직 걸음마도 떼놓지 못한 어떻게 몇 개월 만에 그 북한과 그 미국과의 관계를 다 몸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활자로가 아니라요. 그래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만 회담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게다 대고 지금 미국의 그 정치인들도 전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외롭기도 하겠어요. 겉으로 이제 큰 소리를 아주 땅땅 치면서 개선 장군처럼 나가기는 하는데 그런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그 준비가 돼 있는가? 미국 정보국은 안 돼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핵을 갖고 있으면 그 경제에 그렇게 잘 살지 못해. 병진 정책도 성공을 할 수가 없어. 이것을 좀 납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납득이 될지, 되지 않을지, 이제 며칠 있으면은 대강, 문재인 정권에서나 트럼프 정권에서나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분위기를 보면은 파악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북한 문제 자문했던
천영우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잡지 애틀란틱과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북한이 이미 기술이나 물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도 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아주 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어떤 일부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말 했나요? 제가 아직 점검 못해서 그러나요? 어제 제가 아침에 MBC 방송에서 그 마이크 폼페오가 그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가 원래 군인이었어요. 해군이었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하버드 법대도 가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또 군수 물자 만드는 거 이런 거 만들어서 돈도 엄청 많이 벌고 그 뒤에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을 몇 번을 했는데 본인이 군인이어서 아는데 동독의 그 국경에서 영 그 솔저로서 그 순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989년도에.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벽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1989년도에 그 동독 그 국경 그 벽이 장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기대한다. 이 마이크 폼페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로스앤젤레스에 눈이 내렸다고 하거든요. 말리브에도, 웨스트 헐리우드, 패사디나, 샌버나디노, 뭐 패사디나 저쪽 산에는 정말 눈 보이더군요. 렌초 쿠카몬가 1000피트만 돼도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웠어요. 요 며칠이. 그런데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눈이 내린 게 1962년 1월달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봤더니 동독과 서독 사이에 세워진 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을 희망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62년 이후에 처음으로 눈이 내린 것보다도 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다음 주면은 모든 것이 다 러시아 수사 스캔들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팝콘 하나 먹는 사이에 그게 끝나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런 일도 있네요. 뭐 전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좋은 금요일이네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두 사람 다 미국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버랩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스케줄을 그렇게 안 만들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가장 그 높은 서열의 정치인이 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베트남으로 가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금 또 하나의 미국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가 베네수엘라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오늘 좀 정리해드리는 그 상태가 뭐 적어도 1, 2개월은 갈 것 같기 때문에 뒷부분에 좀 정리를 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컬럼비아를 방문을 합니다. 컬럼비아와 국경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 구호 물자가 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날짜가 아주 딱 그 겹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겹쳐서 그러는데 이번 행정부에는 좀 겹쳤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요. 지난번에 언젠가요? 2018년 11월 11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돌아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아시아로 가서 그 지역에 그 정상회담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또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한 번 이렇게 오버랩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딱 20분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로 가고 조 바이든이 이태리에서 돌아올 때 20분 비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대통령, 부통령이 없으면은 하원 의장이 가 최고가 되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마 뉴욕에 있을 것 같네요. 월요일에 뉴욕과 워싱턴 DC에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월요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출발하네요. 월요일에 출발합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 네, 아무튼 월요일에 출발을 하겠네요. 할 수도 있겠네요. 스케줄 조절하고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게 뭐 국가적인 아무튼 오버랩이 된답니다. 그리고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뭐 다음 주 초가 됐던 뭐 중간이 됐던 말이 됐던 자신의 보스인 법무장관에게 지금까지 러시아와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본부 내지는 가족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당사자까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보고를 하고 나면은 법무장관이 추가 조사를 할지 말지도 결정을 할 수 있고 공개하는 부분까지도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그 사이에 뭐 사람이 뭐 기소된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잖아요. 뭐 러시아 관계자 회사 등등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뭐 워싱턴 DC의 검사들, 뭐 뉴욕이나 버지니아, 뉴저지, 그 밖에 다른 곳에서 다 이걸 조사하는 그런 연관이 돼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뉴욕의 그 지방법원에서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개인 변호사 마이크 코엔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깨 수술을 받아서 3월 달부터 3년형 받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2개월 연기가 됐답니다. 뭐 그 사이에 의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증언을 하게 될 테고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윌리엄 그 법무장관이 계속 수사를 해라 하면은 또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특별 검사팀 이외에서도 하고 있는 수사. 그래서 이것은 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만 그 시작 어떠한 그 끝으로 가는 시작의 끝? 한국말이 더 힘드네요. end of the beginning인 거죠. 그렇죠? end of the beginning인 것이고 시작의 끝인 것이고 이것은 beginning of end가 아닌 겁니다. 끝의 시작이 아니라 시작 단계의 beginning 단계의 끝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동안 너무 많이 간헐적으로 이런 뉴스를 들어왔기 때문에 대강 이제 특별검사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정도는 짐작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짐작이 클리어하게 되느냐 마느냐도 지금 대통령이 그 최근에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통과한 신임 법무장관이 어떤 내용을 뭐 길지 않겠어요. 그 수사가 돈을 얼마나 쓰고 사람이 얼마나 투입돼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뭐 순서는 또 어떻게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제가 그 팩트 자체보다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좀 흥미로워서 전해드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구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마크 해리스 후보가 뭐 900 몇십 표 차이로 민주당의 댄 맥커티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게 차이도 너무 작고 뭐 이런저런 불만이 있어서 그동안 누가 승리자라다고 발표를 하지 못했고 그곳에서 5명의 특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주일 내내 이런 증언 저런 증언도 다 들은 결과 결국은 공화당의 마크 해리스 후보 캠페인 측에서 사람을 사서 돈을 뭐 얼마를 주고 사서 부재자 투표에 뭐 체크도 안 하게 하고 본인들이 투표 용지를 걷어서 다 이 마크 해리스 후보에게 마크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둬들인 투표 용지가 뭐 1000표 정도, 1000표 조금 넘나 그러고 그리고 그 차이 나는 그 투표 수가 민주당 후보에게 이긴 게 또 뭐 그와 비슷한 900 몇십 표 되고 해서 결국은 이것이 완전히 불법적으로 부정 투표를 했다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새로 선거를 치러라 이렇게 이제 스페셜 커미션이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어제 그 아들도 나와서 증언을 하고 아버지도 울먹울먹 하면서 네,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공화당의 후보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해왔었거든요. 전혀 몰랐고 그런 일이라던가 뭔가 그런 것이 있었을 905표 차이였군요. 몰랐다라고 했었는데 어제도 물론 그 본인이 의도적으로 알고 그렇게 시켰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투표 사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들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그 지역의 그 검사예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그 마크 해리스고 아들이 존 해리스인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를 그 선거하고 이제 부재자 투표 돌아온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요. 뭐 여기도 막 검표 다시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상한 패턴이 나왔다는 겁니다. 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것은 이상합니다. 아버지 캠페인에서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버지가 아들의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스페셜 커미티 5명이 구성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제 그 영 해리스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앞에서 본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했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아들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자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했었던 것은 아닌 거죠. 아버지가 어저께 그 청문회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들이 그 검사로서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지만 본인은 이제 그쪽 지역의 검사로서 이 일을 담당하게 됐고 그랬을 때 사적인 감정이 우선이냐 공적인 나의 공무가 우선이냐 해서 아들은 당연히 젊은 아들이 공무를 우선으로 택했고요. 뭐 아버지 생명에 관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연방 하원 의원이 되느냐 마느냐에 관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고 미국 시스템이 양심이 또 그렇고 또 이런 것들이 길게 못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미 사람들이 905표나 그렇게 했다니까 그 사람들 증인들이 다 있는데 언제까지 가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러한 것들을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아들이 아버지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했다는 아직까지 요즘 미국이 아주 후져졌다. 원래 저렇게 후졌는데 그 위에 다 화장품을 칠했었던 거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에 아직 이 정도의 매너 또 정신은 남아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NFL 오너 가운데서 매춘부를 사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기소됐네요. 미국에서 이제 매춘이 위법이잖아요. 기소됐는데 누굴까요? 힌트. 트럼프 대통령의 친한 친구. 이 정도 나오면 무릎 꿇게 하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입장이 왔다 갔다 했었던 억만장자 로버트 크래프트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오너가 지금 그런 일로 기소가 됐답니다. 플로리다주의 주피터라는 이름의 그런 도시에서 감시 카메라에 다 잡혀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뉴스를 전해드리게 됐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어디서 그랬는가 했더니 All Kids of Asia Day Spa거든요. All Kids까지는 뭐 늘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 of Asia Day Spa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찾아보니까요. 에이시아라고 해서 스파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타일랜드계에 뭐 또 있고 하는데 보니까 웹사이트를 클릭해 보니까 한국계는 아니에요. 중국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결국은 미국 사람들 많이 보는 TV 드라마 엠파이어에서 지금 시즌 5인가요? 뭐 일단 어제 보석금 내고 풀려나기는 했는데 나머지 2개 시즌에서는 이 제시 스몰렛을
집어넣지 않는가 봅니다. 1월 29일에 블랙이고요. 블랙인데 내가 블랙이라서 뭐 아메리카 make great again 하면서 뭐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혐오적인 발언을 하고 나를 때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조사를 시카고 경찰이 해보니까 어제 경찰 발표할 때 보니까 자작극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지리아 태생의 2명의 그 형제에게 $3,500 체크도 끊어줬고 나중에 일이 다 잘 마무리되면은 $500를 더 주겠다 하고 조금 때리고 본인이 이제 조금 더 상처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허위 자작극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1,000만. 보석금이 싼 편이네요. 그래도 남에게 상해를 입힌 게 아니라서 그러나요? $10,000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그리고 계속 뭐 엠파이어에는 나온다 했는데 결국은 중단이 됐고요. 이 사람이 그럼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블랙이라 차별당하고 혐오 범죄의 피해자가 됐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그 출연료가 너무 작아서 글쎄요, 블랙이기 때문에 다른 배우들과 비교해서 작았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출연료가 작아서 그렇다라고 나왔는데요. 36살이에요. 36살인데 지금 뭐 다 비난을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보수 그 매체인 팍스, 드러지 리포트, 브레이트바트, 대통령, 거봐라, 흑인들이 이래, 뭐 이런 형태로요. 말하자면 똑같이 그 CBS에서 일했었던 그 라라 로건이 이제 그 미국뿐만이 아니죠. 세계적인 언론이 다 진보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너무 편향이 돼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저널리스트의 85%가 민주당으로 등록을 했고 나머지 14%는 게을러서 안 한 거고 1% 정도만 뭐 예를 들어 우파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었을 때 이걸 누가 보도를 또 많은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고 글쎄요 85%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또 뭐 제대로 된 매체와 한 인터뷰도 아니잖아요.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이비실에 있다가 은퇴한 어떤 한 남자가 하는 팟캐스트에 가슴 다 드러내고 그렇게 인터뷰한 것을 이제 션 해니티는 뭐 어제 인터뷰까지 해주더군요. 뭐 팍스와 브레이트바트와 이런 데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이 막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물론 이 제시 스몰렛 이슈 같은 경우는 TV 스타고 하니까 모든 매체에서 다 많이 보도를 하기는 했어요. 다만 그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이 제시 스몰렛이 정말로 뭐 흑인을 대표하는 나쁜 인물이다 이런 형태로 은근히 그렇게 전하는 매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매체가 있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네이비실은 그 라라 로건 인터뷰한 그 네이비실에서 그 남자가 팟캐스트 하는 남자가 그 강아지 훈련 개 훈련 시켰던가 그렇거든요. 아무튼 근데 오늘 그 진보 매체에서도 다 지금 TV 스타를 비난을 하고 있는데 시카고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시카고 트리뷴이 보도를 하는데 시카고 트리뷴은 오늘 그 사설에서 그가 시카고에 정말로 그 사과를 해야지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마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왜 범인들이 큰 범죄를 저지를 때 그때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그런 때 주목받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스타도 마찬가지로 더 주목받고 싶어서 내가 흑인이라서 이렇게 정말 상해를 입었는데 하면서 한 번 더 확 그 본인에게 집중되잖아요. 며칠 동안 노이즈 마케팅 말하자면 그런 것은 뭐 잘 한 셈이라고도 할 수 있죠.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결과 엠파이어에서의 일자리는 결국 잃어버리게 됐지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 문제요. 지금 죄송합니다. 플랜 B가 없잖아요. 지금 군대가 마두로에게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마두로가 지난해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국회의장 미국이 지원하는 후안 과이도가 어떻게 해볼 틈이
없는 겁니다. 해서 지금부터 한 3, 4개월 이 정도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제 그때는 또 그 버티기를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돈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미국에서 뭐 국영화돼 있는 오일, 머니 이런 거 다 지금 옥죄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과이도와 뒤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돈 빌려준 거 그런 거 우리 어떻게 당신 지지하면은 뭐 받을 수 있어? 뭐 꼭 이렇게 뒤에서 뭔가 의논을 한다고 마두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러시아의 경우도 지금 굉장히 그 마두로 그 현 대통령 편에 서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있기도 하긴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돈이 없어지면 빵도 뭐 그렇죠. 돈이 있어도 뭐 빵을 살 수도 없지만 치약도 없고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마두로가 군사력을 쓸 수 있으면 쓰기를 원할 수도 있죠. 이 정도 사회주의적인 그 독재를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 독재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군인과 엘리트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정권을 유지하는 그 자체가 독재잖아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때로는 그 피를 보이면서 자신을 향해서 뭉치도록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콜롬비아 국경에 미국이 구호 물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 물자를 과이도가 국회의장이고 스스로 대통령이 가서 받아서 봐라 내가 미국에서 이런 걸 갖고 왔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인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 대통령이 이제 마두로가 그것을 안 받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뭐 온 거를 왜 안 받아 가져야지 하고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가 군인들이랑 충돌해서 지금 적어도 12명이 그 다쳤다고 하고 4명은 그 seriously하게 다쳤다고 하고 사망자도 나왔다고 하고 이렇게 돼서 미국에서 그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계속 다치기 시작하고 하면은 이게 포커스가 또 다른 데로 가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보다도 그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서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생각하고 하면서 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가 미국 그 상원 의원들도 거의 그가 자말 카쇼기라는 사우디 국적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살해에 적어도 개입을 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살해 지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는 가만히 있으면서 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어떻게 이 뭐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이게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그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또 이제 또 아이시스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 아이시스 대원들 다 데려가라 하면서 이제 19살 땐가요? 그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뭐 연애를 해서 그 집에다가는 필드 트립 학교에 그 스쿨 트립 간다고 하고는 중동으로 가서 지금은 이제 그 어떤 난민촌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아버지는 아이시스 전투원이고 숨진 거예요. 예전에 뭐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게릴라를 사랑해서 산으로 들어갔다. 제가 그냥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게릴라라고. 그렇게 했었던 가족들을 두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딸이, 우리 언니가 뭐 이런 식으로. 아이시스 이 여성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오늘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를 했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아버지가 외교관이면 그 자녀는 미국 시민이 아닌다는 그런 헌법의 조항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딸이 태어났었을 때 외교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태어났나 그러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그쪽으로 가서 지금 남편 죽고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무튼 그 아이를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다 나는 벌까지 받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여성이.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는 그런 그 미국인이 없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안 받아주니까 난민촌에 지금 그 살고 있거든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는 아이시스 대원 데려가라고 하면서 왜 그 미국인 안 데리고 가느냐. 폼페이오는 뭐 미국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미국 여권으로 갔거든요. 출국할 때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잣대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을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것도 또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퀸이 나와서 공연한다고 하죠. 그리고 저는 로마가 작품상 못 받을 확률도 높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돈을 그렇게 썼지만 글쎄요. 그린북? 이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여우주연상도요.